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낮 기온은 50도를 넘기고 땅은 온통 모래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 한 포기도 못 자라는 환경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키운 것보다 40%나 더 많이요. UAE 샤르자 사막, 50도를 넘기는 모래벌판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온실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빨갛게 익은 한국산 딸기가 현지 고급마트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지은 첨단 스마트팜에서 채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던 사막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 1위 농업기술 강국 네덜란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이 성공한 겁니다. 네덜란드 기술로 만든 온실은 사막의 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지금 한국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석유왕국 중동의 왕실이 식량 안보를 맡길 파트너로 네덜란드도 이스라엘도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 강국들이 왜 사막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둘째, 한국의 어떤 기술이 사막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셋째, 이 사막 농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K-스마트팜이 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석유가 펑펑 나오는 부자 나라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라들에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경작 가능한 땅은 전체 국토의 2%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예요.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10개 중 8개가 전부 남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 고작 2개뿐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집에서 음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쌀과 밀 수출을 금지해버렸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팔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석유는 넘치는데 밥이 없는 겁니다. 중동 왕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밀 수출 대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흑해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수급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때 중동 왕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됩니다. 오일머니만으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20년 코로나 직후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식량 수입 기금을 긴급 조성했어요. 그리고 국가농업전략 2030이라는 이름으로 농업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경제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식량 자급률 문제를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 부자 나라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네덜란드를 불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팜의 원조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유럽 전역에 채소와 화훼를 공급하는 농업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사막에서 힘을 못 쓴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북유럽에 있죠. 겨울이 길고 춥고 해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기본적으로 난방과 보광에 특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추운 겨울에 온실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부족한 햇빛을 인공 조명으로 보충하는 기술이 핵심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한겨울에 쓰는 고급 전기장판이에요. 성능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판을 한여름 사막의 한낮에 가져다 깔아놓은 겁니다. 밖이 50도인데 안에서 전기장판을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버틸 수가 없죠. 실제로 네덜란드식 온실을 중동에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미세한 모래 입자가 정밀 센서와 기계 부품에 침투해서 설비가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비가 치솟았고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중동 왕실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져왔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44조 원입니다. 44조 원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맞먹는 규모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팜 수출액이 2억 4,100만 달러, 하나로 약 3,3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K 스마트팜 노드쇼에서는 단 3일 만에 95건의 수출 상감이 이뤄졌고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됐습니다. 단 3일 만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UAE 샤르자 사막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건조지역 전용으로 개발한 아셈이라는 벼 품종을 사막 노지에 심었는데 수확량이 한국 국내 평균보다 약 40%나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물이 넘쳐나는 논에서 키운 것보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사막에서 키운 쌀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막의 풍부한 일조량이 벼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해가 쨍쨍한 건 사막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둘째, 한국의 정밀 관수 기술이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고 벼 뿌리에 직접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기존 담수 재배 방식 대비 물 사용량을 70% 이상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오히려 높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식물한테 물을 줄 때 양동이로 머리 위에서 쫙 부었다면 한국 기술은 식물팔에 링거를 꽂아서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한 방울씩 정확하게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링거를 놓는 것처럼 식물한테도 맞춤형 링거를 놓는 거죠. 사막이라는 거대한 환자실에서 한국 기술이 전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막에서 쌀이 자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이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의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 국가들은 식량의 70에서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자기 나라 먹을 것부터 챙기겠다며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부엌이 없어서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충분하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달 앱이 전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라이더도 파업하고 식당도 문을 닫아요. 지갑에 돈은 가득한데 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깨닫게 되죠. 아, 나도 부엌을 만들어야겠구나. 중동 왕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일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무기로 쓰는 나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 직접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절박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에 국가농업전략 2030을 발표하면서 농업혁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스마트팜 기업들과 시설 및 기술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도 미국의 수직농장 기업 에어로팜에 직접 투자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식량 문제가 국가 안보 수준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미국도 네덜란드도 아닌 한국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에어컨과 난로의 차이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네덜란드의 기술은 난로이고 한국의 기술은 에어컨입니다. 아까 네덜란드가 사막에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북유럽 국가입니다. 겨울이 길고 춥고 해가 짧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어떻게 하면 온실안을 따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햇빛을 보충할까에 집중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남방형 스마트팜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름에 기온이 35도를 넘기고 습도가 90%까지 올라가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찜통이죠. 그래서 한국의 농업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 속에서 작물을 살릴까에 집중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덜란드 친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온실 안에 난로를 피우는 기술의 달인이에요. 반면에 한국 친구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동시에 습도까지 조절하는 기술의 달인인 거죠. 그러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에어컨 기술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난로 기술이 아무리 세계 최고여도 사막에서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냉방 솔루션이 중동 환경과 찰떡궁합을 이룬 핵심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설치한 스마트팜에는 고온을 잡아주는 쿨링패드와 쿨링팬 기술이 들어갑니다. 실내 온도를 27도에서 28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물 순환 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의 70%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거기에 반도체 수준의 정밀 제어 시스템이 온도, 습도,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동 조절합니다. 다시 에어컨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네덜란드 친구는 겨울에 온풍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친구는 에어컨에 공기청정기에 가습기에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풀세트로 들고 온 겁니다. 밖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집 안은 항상 쾌적하다는 거죠. 사막의 식물들한테는 이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한국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국의 냉방형 기술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무더운 여름과 싸우면서 축적해온 기술의 결과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패키지 딜입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의 스마트팜 기업들은 주로 장비만 팔고 끝이에요. 이건 마치 에어컨을 택배로 보내주고 설치는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하나로 묶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농심, 포미트, 아이오크롭스, KS팜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가 직접 사우디 정부와 G2G,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협력 모델을 가동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에어컨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 기사에, 전기 배선 기사에, 인테리어 업자에,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한 팀으로 묶어서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한국 정부가 이 팀 성능을 보증합니다 라는 도장까지 찍어준 겁니다. 실제로 이 컨소시엄이 사우디 환경수자원 농업부와 협력해서 리야드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K 스마트팜 실증 온실을 2026년 1분기에 완공했습니다. 이 온실에는 첨단 농업 로봇과 환경 제어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고 앞으로 5년간 엽채류와 과채류를 재배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우디 국책농업연구기관인 ST 다마와도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동 왕실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경험과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까지
한꺼번에 흡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왕실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 기업과 다르거든요. 한 번에 크게, 그리고 확실한 파트너와만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의 방식이 중동 왕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3가지. 하나, 코로나와 전쟁으로 식량 안보가 사활적 과제가 됐다. 둘, 한국의 냉방형 스마트팜만이 사막 환경에서 작동했다. 셋,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패키지 딜이 왕실의 투자 스타일과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째 이유가 사실 가장 무서운 이유예요. 이건 겉으로 잘 안 보이는 이유거든요. 4번째 이유. 보이지 않는 돈의 엔진, SAS 모델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스마트팜 수출은 시설을 짓고 장비를 팔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죠. 한번 팔면 끝이에요.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팜 시설을 짓고 나서 클라우드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에 정기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예전에는 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넘겨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집을 지어주고 난 뒤에 매달 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 스마트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관리비예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한 번 한국 시스템을 설치하면 중동 입장에서는 쉽게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묶여 있으니까요. 마치 넷플릭스 구독하고 나면 보던 드라마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것처럼 한국 스마트팜 소프트웨어에 한 번 익숙해지면 이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플랜티팜이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 모델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사는 UAE 아라인 지역에 700평 규모의 AI 기반 실내 수직 농장을 준공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를 재배해서 현지 고급 마트에 직접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설을 수출한 게 아니에요. 농장 설계부터 시공, 운영 전반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파는 완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한국 딸기를 비행기로 공수해야 했어요. 그러면 운송비도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직접 키우니까 신선도는 극대화되고 물류 비용은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팜 수출은 건설, IT, 로봇, 비료, 종자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 플랜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스마트팜 계약이 성사되면 건설사가 구조물을 짓고 IT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로봇 회사가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고 종자 회사가 품종을 공급합니다. 하나의 수출이 여러 산업의 수출로 연쇄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 한국이 중동의 건설 플랜트를 수출하던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멘트 대신 소프트웨어가, 철근 대신 종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벌어진 건 아닌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도전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서 점적 관수 기술을 개발해서 사막 농업의 선구자가 된 나라입니다. 물 한 방울을 아끼는 기술에서는 이스라엘이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작고 제조업 기반이 넓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은 삼성, 현대, LG로 대표되는 대규모 제조업과 건설 플랜트 수출 경험이 있잖아요. 중동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경험을 이번에는 스마트팜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사막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극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몽골에서요. 몽골은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몽골 벼농사를 한국이 진부올벼라는 품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사막의 50도에서도 초원의 영하 40도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이 통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한국이 기후 맞춤형 농업의 정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극한 환경이든 그 환경에 맞는 품종과 시스템을 설계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장밋빛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K 스마트팜에도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걸 짚어드리지 않으면 오늘 영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유지보수 비용의 덫입니다. 사막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가 끊임없이 정밀 센서와 기계 부품에 침투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건 스마트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또한 사막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바닷물을 담수화해야 하는데 이 담수화 설비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만약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결합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값이 쌀값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사막 벼농사 실험에서도 담수 처리 비용이 쌀 생산액을 초과하는 경제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막에 최첨단 에어컨을 설치하긴 했는데 전기세가 월급보다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추격자들의 등장입니다. 한국만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중동 맞춤형 저가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시장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려면 기술 격차를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에요. 사막 환경에서 수년간 쌓아온 재배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만의 자산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운영 시스템이 바로 한국의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국뽕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막 벼농사가 병제성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성공한 것과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담수화 비용, 에너지 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포함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는지는 계속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이 단순한 농업 수출이 아니라 중동과의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량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는 건 원유 수급, 방산 수출, 건설 수주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중동의 식량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다. 둘, 한국이 선택받은 핵심 이유는 에어컨과 난로의 차이입니다. 사막에서는 난방이 아니라 냉방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만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 셋, 이제 스마트팜 수출은 단순 시설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 SaaS 모델로 진화하면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K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랜티팜, 농심, 엔신 같은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 산업의 방향이 보입니다. 둘째, 스마트팜이 단독 산업이 아니라 건설, IT, 로봇, 에너지, 종자를 모두 묶는 복합 플랜트 산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수출 계약이 여러 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셋째,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지보수 비용, 담수화 에너지 비용, 중국의 저가 공세. 이 세 가지가 앞으로 K 스마트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가장 원시적인 산업이라고 여겨지던 농업이 가장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사막도
곡창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이제 농업까지 수출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석유의 나라가 지금 한국에게 식량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 기술 하나로 사막의 문을 연 한국.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K 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농업이 정말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리스크가 더 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낮 기온은 50도를 넘기고 땅은 온통 모래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 한 포기도 못 자라는 환경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키운 것보다 40%나 더 많이요. UAE 샤르자 사막 50도를 넘기는 모래벌판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온실이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빨갛게 익은 한국산 딸기가 현지 고급마트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지은 첨단 스마트팜에서 채소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던 사막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세계 1위 농업기술 강국 네덜란드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이 성공한 겁니다. 네덜란드 기술로 만든 온실은 사막의 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지금 한국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석유왕국 중동의 왕실이 식량 안보를 맡길 파트너로 네덜란드도 이스라엘도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사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 강국들이 왜 사막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둘째, 한국의 어떤 기술이 사막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셋째, 이 사막 농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K 스마트팜이 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석유가 펑펑 나오는 부자 나라를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라들에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경작 가능한 땅은 전체 국토의 2%도 안 됩니다. 먹을 것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예요. 이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 10개 중 8개가 전부 남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 고작 2개뿐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집에서 음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쌀과 밀 수출을 금지해버렸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팔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석유는 넘치는데 밥이 없는 겁니다. 중동 왕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밀 수출 대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흑해 수출 통로가 막히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수급이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때 중동 왕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됩니다. 오일머니만으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20년 코로나 직후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식량 수입 기금을 긴급 조성했어요. 그리고 국가농업전략 2030이라는 이름으로 농업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2030이라는 거대한 경제, 체질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식량 자급률 문제를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 부자 나라들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네덜란드를 불렀습니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팜의 원조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유럽 전역에 채소와 화훼를 공급하는 농업 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사막에서 힘을 못 쓴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북유럽에 있죠. 겨울이 길고 춥고 해가 잘 안 뜹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기본적으로 난방과 보광에 특화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추운 겨울에 온실안을 따뜻하게 데우고 부족한 햇빛을 인공 조명으로 보충하는 기술이 핵심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한겨울에 쓰는 고급 전기장판이에요. 성능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판을 한여름 사막의 한낮에 가져다 깔아놓은 겁니다. 밖이 50도인데 안에서 전기장판을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이 버틸 수가 없죠. 실제로 네덜란드식 온실을 중동에 그대로 옮겨놓으니까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미세한 모래 입자가 정밀 센서와 기계 부품에 침투해서 설비가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비가 치솟았고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중동 왕실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져왔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약 44조 원입니다. 44조 원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절반에 맞먹는 규모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스마트팜 수출액이 2억 4,100만 달러, 하나로 약 3,38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5년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K 스마트팜 노드쇼에서는 단 3일 만에 95건의 수출 상감이 이뤄졌고 2,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논의됐습니다. 단 3일 만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UAE 샤르자 사막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건조지역 전용으로 개발한 아셈이라는 벼 품종을 사막 노지에 심었는데 수확량이 한국 국내 평균보다 약 40%나 높게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물이 넘쳐나는 논에서 키운 것보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사막에서 키운 쌀이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막의 풍부한 일조량이 벼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해가 쨍쨍한 건 사막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둘째, 한국의 정밀 관수 기술이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고 벼 뿌리에 직접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기존 담수 재배 방식 대비 물 사용량을 70% 이상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오히려 높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식물한테 물을 줄 때 양동이로 머리 위에서 쫙 부었다면 한국 기술은 식물팔에 링거를 꽂아서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한 방울씩 정확하게 주사하는 방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링거를 놓는 것처럼 식물한테도 맞춤형 링거를 놓는 거죠. 사막이라는 거대한 환자실에서 한국 기술이 전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막에서 쌀이 자란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한국이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의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 국가들은 식량의 70에서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곡물 수출국들이 자기 나라 먹을 것부터 챙기겠다며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부엌이 없어서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충분하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달 앱이 전부 먹통이 되는 겁니다. 라이더도 파업하고 식당도 문을 닫아요. 지갑에 돈은 가득한데 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깨닫게 되죠. 아, 나도 부엌을 만들어야겠구나. 중동 왕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일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식량을 무기로 쓰는 나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 직접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절박하게 필요해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0년에 국가농업전략 2030을 발표하면서 농업혁신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스마트팜 기업들과 시설 및 기술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도 미국의 수직농장 기업 에어로팜에 직접 투자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식량 문제가 국가 안보 수준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왜 미국도 네덜란드도 아닌 한국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에어컨과 난로의 차이입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네덜란드의 기술은 난로이고 한국의 기술은 에어컨입니다. 아까 네덜란드가 사막에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북유럽 국가입니다. 겨울이 길고 춥고 해가 짧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은 어떻게 하면 온실안을 따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햇빛을 보충할까에 집중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남방형 스마트팜이에요. 반면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름에 기온이 35도를 넘기고 습도가 90%까지 올라가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찜통이죠. 그래서 한국의 농업 기술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 속에서 작물을 살릴까에 집중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덜란드 친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온실 안에 난로를 피우는 기술의 달인이에요. 반면에 한국 친구는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동시에 습도까지 조절하는 기술의 달인인 거죠. 그러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에어컨 기술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난로 기술이 아무리 세계 최고여도 사막에서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냉방 솔루션이 중동 환경과 찰떡궁합을 이룬 핵심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설치한 스마트팜에는 고온을 잡아주는 쿨링 패드와 쿨링팬 기술이 들어갑니다. 실내 온도를 27도에서 28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물 순환 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의 70%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거기에 반도체 수준의 정밀 제어 시스템이 온도, 습도,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동 조절합니다. 다시 에어컨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네덜란드 친구는 겨울에 온풍기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친구는 에어컨에 공기청정기에 가습기에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풀세트로 들고 온 겁니다. 밖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집 안은 항상 쾌적하다는 거죠. 사막의 식물들한테는 이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한국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국의 냉방형 기술만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무더운 여름과 싸우면서 축적해온 기술의 결과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이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패키지 딜입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의 스마트팜 기업들은 주로 장비만 팔고 끝이에요. 이건 마치 에어컨을 택배로 보내주고 설치는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들을 하나로 묶은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농심, 포미트, 아이오크롭스, KS팜 같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코트라가 직접 사우디 정부와 G2G,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협력 모델을 가동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에어컨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에어컨 설치 기사에, 전기 배선 기사에, 인테리어 업자에,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한 팀으로 묶어서 보내준 거예요. 거기에 한국 정부가
이 팀 성능을 보증합니다. 라는 도장까지 찍어준 겁니다. 실제로 이 컨소시엄이 사우디 환경수자원 농업부와 협력해서 리야드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K 스마트팜 실증 온실을 2026년 1분기에 완공했습니다. 이 온실에는 첨단 농업 로봇과 환경 제어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고 앞으로 5년간 엽채류와 과채류를 재배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우디 국책농업연구기관인 ST 다마와도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동 왕실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경험과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까지 한꺼번에 흡수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왕실의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 기업과 다르거든요. 한 번에 크게, 그리고 확실한 파트너와만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한국의 방식이 중동 왕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 왕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3가지. 하나, 코로나와 전쟁으로 식량 안보가 사활적 과제가 됐다. 둘, 한국의 냉방형 스마트팜만이 사막 환경에서 작동했다. 셋,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패키지 딜이 왕실의 투자 스타일과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째 이유가 사실 가장 무서운 이유예요. 이건 겉으로 잘 안 보이는 이유거든요. 4번째 이유. 보이지 않는 돈의 엔진, SAS 모델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스마트팜 수출은 시설을 짓고 장비를 팔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죠. 한번 팔면 끝이에요. 추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팜 시설을 짓고 나서 클라우드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에 정기 구독료를 받는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예전에는 집을 지어주고 열쇠를 넘겨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집을 지어주고 난 뒤에 매달 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 스마트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관리비예요.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한 번 한국 시스템을 설치하면 중동 입장에서는 쉽게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묶여 있으니까요. 마치 넷플릭스 구독하고 나면 보던 드라마 때문에 해지를 못하는 것처럼 한국 스마트팜 소프트웨어에 한 번 익숙해지면 이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플랜티팜이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이 모델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사는 UAE 아라인 지역에 700평 규모의 AI 기반 실내 수직 농장을 준공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를 재배해서 현지 고급 마트에 직접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설을 수출한 게 아니에요. 농장 설계부터 시공, 운영 전반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파는 완전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기존에는 한국 딸기를 비행기로 공수해야 했어요. 그러면 운송비도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직접 키우니까 신선도는 극대화되고 물류 비용은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팜 수출은 건설, IT, 로봇, 비료, 종자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 플랜트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 건의 스마트팜 계약이 성사되면 건설사가 구조물을 짓고 IT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깔고 로봇 회사가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고 종자 회사가 품종을 공급합니다. 하나의 수출이 여러 산업의 수출로 연쇄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 한국이 중동의 건설 플랜트를 수출하던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멘트 대신 소프트웨어가, 철근 대신 종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벌어진 건 아닌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도전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네게브 사막에서 점적 관수 기술을 개발해서
사막 농업의 선구자가 된 나라입니다. 물 한 방울을 아끼는 기술에서는 이스라엘이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대규모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작고 제조업 기반이 넓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은 삼성, 현대, LG로 대표되는 대규모 제조업과 건설 플랜트 수출 경험이 있잖아요. 중동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경험을 이번에는 스마트팜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사막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극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몽골에서요. 몽골은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몽골 벼농사를 한국이 진부올벼라는 품종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사막의 50도에서도 초원의 영하 40도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이 통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한국이 기후 맞춤형 농업의 정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극한 환경이든 그 환경에 맞는 품종과 시스템을 설계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장밋빛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K 스마트팜에도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걸 짚어드리지 않으면 오늘 영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유지보수 비용의 덫입니다. 사막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가 끊임없이 정밀 센서와 기계 부품에 침투해서 잦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이건 스마트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이에요. 또한 사막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바닷물을 담수화해야 하는데 이 담수화 설비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만약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결합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값이 쌀값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첫 번째 사막 벼농사 실험에서도 담수 처리 비용이 쌀 생산액을 초과하는 경제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사막에 최첨단 에어컨을 설치하긴 했는데 전기세가 월급보다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추격자들의 등장입니다. 한국만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가 중동 맞춤형 저가 모델을 새로 개발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시장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려면 기술 격차를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에요. 사막 환경에서 수년간 쌓아온 재배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국만의 자산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운영 시스템이 바로 한국의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국뽕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막 벼농사가 병제성을 완전히 확보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성공한 것과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담수화 비용, 에너지 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포함했을 때 과연 수지가 맞는지는 계속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술이 단순한 농업 수출이 아니라 중동과의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량안보 파트너가 되었다는 건 원유 수급, 방산 수출, 건설 수주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중동의 식량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다. 둘, 한국이 선택받은 핵심 이유는 에어컨과 난로의 차이입니다. 사막에서는 난방이 아니라 냉방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만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다. 셋, 이제 스마트팜 수출은 단순 시설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는 SaaS 모델로 진화하면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K 스마트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랜티팜, 농심, 엔신 같은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 산업의 방향이 보입니다. 둘째,
스마트팜이 단독 산업이 아니라 건설, IT, 로봇, 에너지, 종자를 모두 묶는 복합 플랜트 산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수출 계약이 여러 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셋째, 리스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지 보수 비용, 담수와 에너지 비용, 중국의 저가 공세. 이 세 가지가 앞으로 K-스마트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가장 원시적인 산업이라고 여겨지던 농업이 가장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사막도 곡창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이제 농업까지 수출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석유의 나라가 지금 한국에게 식량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 기술 하나로 사막의 문을 연 한국.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K 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농업이 정말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리스크가 더 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